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스위스 쿼트 22 금리 인하 임박, 유로 달러 1.09달러 이하 유지될 것.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데 따라 유로 달러 환율이 1.09달러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고 스위스 쿼트가 전망했습니다. 27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펙 오즈카 데스카야 선임 전략가는 ECB가 다음 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9월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희미해졌다며 이같이 내다왔습니다. 미 주식 결제 주기 하루 단축, 서학개미 주의할 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가 28일 오늘부터 하루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받게 됩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주식 채권의 결제 주기를 T, 즉 거래일 플러스 1일 결제로 변경합니다. 기존 미국 증권시장은 거래일에 T 플러스 2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 플러스 2일 결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S&P, 중국 부동산 부양책 중소은행 위험 초래할 수도. 최근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은 중소도시 소재 은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가신용평가 업체 S&P 글로벌이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가 인용한 S&P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모기지 금리 상한선 폐지와 같은 조치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레버리지 증가로 인해 모기지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산층 여전히 지갑 안 연다. 코로나19 초기보다 위축.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현지 중산층은 여전히 지갑을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남서재경대가 지난 23일에 발표한 중국 가정 부지수 설문 결과에서 올해 1분기 중국 중산층 가정의 소비 기대 심리가 101.9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 103보다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한 이 국제 금리 속에서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2,720선을 다시 한번 되찾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전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8% 상승한 3,890선에서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33,124선으로 홍콩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 보이면서 18,82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글로벌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산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거대짐에 따라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산업이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저렴한 산업용 장비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 모델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EU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G7 국가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조 산업을 위협하는 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재무장관들은 중국의 이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훼손하는 이 중국의 유해한 관행에 대응을 하고 또 공평한 경쟁의 창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중국 AI 수혜주로 투야를 주목하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투야 주가가 급락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면서 향후 60일 동안 주가가 절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메모를 고객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야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3.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75%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투야는 AI 및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 중국 기업으로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6,117만 달러로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사물 인터넷 플랫폼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투야가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며 이번 1분기 매출을 통해서 이 투야의 실적이 성장 국면에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유 등의 변동성 지수가 수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고 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지난 23일 장중 11.5까지 내려가면서 약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2017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와 가장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 빅스 지수는 투자자들이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 예상하는 지표입니다. 이와 함께 3개월 시장 변동성 전망을 보여주는 3개월 S&P 500 내재 빅스 지수도 2018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채권, 원유, 환율 등 관련 변동성 지표도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회원국과 기타 주요 산유국들로 이뤄진 이 오펙 플러스의 공급 축소 결정으로 인해서 이 원유 가격 변동 범위가 안정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의 변동성 지수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이보다 더 평온할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오펙 대표단은 6월 2일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에서 생산량 감축을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대중국 수출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를 하면서 재차 소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미국,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 수출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미국의 감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상무부의 소환 요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최근 상무부의 소환 요구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손실이나 벌금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한국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반도체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했다는 혐의를 포착을 하고 지난해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에서 생산한 수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한국 자회사로 운반을 한 뒤 다시 SMIC로 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규제 위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SMIC가 중국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2020년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이 SMIC에 첨단 반도체나 장비를 수출을 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두 개의 전선으로 인한 불안정을 관리를 하고 또 이스라엘, 사우디 국교 정상화를 성과로 내세우려는 이 바이든 정부의 셈법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1월에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이 개입이 됐다는 이유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사우디로의 정밀 유도폭탄 GBU-39 3000발 등 무기 수출 계약 이행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미국산 무기가 예멘에서 민간인 살상에 쓸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또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을 암살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의 인권 개선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양국 관계자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중동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 폭등과 또 중동 지역의 이 불안이 고조가 되자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에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황세자 등과 이 상호 방위 조약 체결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양국의 입장이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의 기본 전제로 내걸었던 이 가자 전쟁 휴전과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이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여타 정당들과의 지지율 비교해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이 2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중을 선거에서 지지도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케이 신문과 TV도쿄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의 8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자민당은 27%를 기록해서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등을 제쳤습니다. 이 자민당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 여론의 흐름이 이처럼 악화된 배경에는 부패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정치와 돈 문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일은 통일교와의 유착관계, 자민당 내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 등을 칭합니다. 자민당은 이 여파로 지난 4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 3곳에서도 입헌민주당 후보들에게 모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로써 입헌민주당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약 64조 6,72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직접회로 산업투자기금은 중앙정부와 중국 공성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이 규모의 자금을 모금 또 3차 펀드를 지난 24일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이 펀드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통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중국 매체에 따르면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 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 주요 6대 국유 은행들을 비롯해서 선천과 베이징 등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투자 회사들도 출연을 했습니다. 선천시는 수년간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화웨이 테크노도시를 구제하기 위해서 남부 광동성의 여러 반도체 제조 공장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기금은 창신을 대표로 둔 별도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국유은행과 또 국유 투자 회사들이 대거 출연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직접 운영한 기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판 오픈 AI로 꼽히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의 지분 36%를 보유해 주요 주주에 올랐습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전날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약 36%의 지분권을 위해서 약 8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액을 기업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22억 달러로 지난 2월에 현지 언론에 보도된 수치와 비슷합니다. 당시 문샷이 기업 가치를 25억 달러로 평가를 받아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문샷은 지프 AI, 미니맥스, 제로원.AI와 함께 중국 AI 스타트업계 선두권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샷의 생성형 챗봇 키미는 지난달에 방문자 수 면에서 중국의 인터넷 검색 대기업인 이 바이두의 어니봇을 추월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교전이 벌어지면서 이집트군인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 하르츠 등에 따르면 이날 라파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집트군 간의 총격 사건으로 이집트 병사 1명이 사망을 하고 다수가 다쳤다고 전달했습니다. 이 총격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하르츠는 이스라엘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이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집트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군도 라파 국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국경 수비대원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스라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집트군은 SNS X를 통해서 라파 국경 지역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견 사건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한일 수소협력 대화 신설,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 도약의 해로.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일본 자원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해 한일 간 수소 공급망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표준과 에너지 규격 설정에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전망 역시도 가지고 왔는데요.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층 도약된 관계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한층 긴밀히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양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 협력도 더 활발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너지와 경제 안보, 스타트업, 정보통신 기술, 첨단 기술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요. 우선 양국 정상은 다음 달 중순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신설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달했는데요. 이 이견을 좁혀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 측은 라인 야후 보안 유출 사건과 관련해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상황이다라고 아직까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물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수소협력 대화 그리고 한일 자원협력 대화가 6월 중에 신설될 예정이고요. 또한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 공동 대응 강화, 재외국민보호 협력 확대 뿐만 아니라 라인 사태에 한해서는 불필요한 현안이 안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핵심 광물 지원 협력 제도 내달 출범합니다. 청년층 교류를 늘리고 대북 공조 역시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 대통령은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와는 별개다라며 기시다 역시 보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요구사항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 지분 매각 압력설은 부인했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입니다. 한중 공급망 투자 협력 강화 수출 통제 대화체 출범한다. 네,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로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찾지 못했던 한중 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과 투자 활성화 등 경제 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이번 대화를 기점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면서 공감대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위한 대화 협의체도 분야별로 신설되는데요. 한중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가 새로 출범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원자재와 핵심 광물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의 채널로 인식되고 있고요. 특히 요소수 대란으로 산업계 전반이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과 공급망 리스크도 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멈췄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13년 만에 재가동할 것을 약속받고 있고요. 한중 회담 주요 결과물입니다. 한중 외교 안보 대화 신설하고요. 6월 중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신설 그리고 투자협력위원회 역시 재가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협력 강화 역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합의 타결 시에 한한령으로 타격을 입었었던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의 수출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유무형 교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양국 관계가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역시 돌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존중하며 공동이익 추구를 희망한다. 또 리창 역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13년 만에 재개되고요. 경제교류의 2차 회의도 하반기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제 중심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32년 천조 시장 열린다. 한국도 뉴스페이스 시대 궤도 진입.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우주개발 산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을 시작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과기부도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시작합니다. 미래에너지 기술 개발 그리고 대형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하고요. 조직 개편을 크게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은 개청 초기 업무로 인재 영입과 기관의 운영 방향 수립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개청 개요입니다. 이 역할 같은 경우는 국가 우주 정책 그리고 R&D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총 인원은 293명입니다. 현재는 약 110명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사 소재지는 경남 사천시고요. 운영 목표는 재사용 발사체 등 신기술 개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등입니다.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입니다.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630조였던 규모가 2030년에는 1000조가량 껑충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국 우주 개발 최신 동향에 따르면 미국 나사의 경우 보잉과 유인 우주 캡슐 시험 비행을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110명 연무 돌입했습니다. 정책과 R&D 전문가 추가 영입에 주력하고 있고요. 재사용 발사체 등 패러다임을 추격하고 있는데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 역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시대 신에너지원 수소, 트럭서 데이터 센터까지 무한 확장. 네, 이번에 수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수소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의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소는 당초 자동차나 선박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AI 시대 진입에 따라 전력 공급 대안으로 주목받는 등 활용의 범위가 점점 넓어가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2050년 글로벌 수소 수요가 4억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밝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현대차는 CS2024에서 수소 상용 밸류 체인을 넓히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액화수소의 해상 운송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HD 현대는 최근 유럽 최대 석유사인 셀과 공동으로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등 AI 시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최근 수소 관련 투자,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현대모비스 연료 전지 공장을 인수했고요. 북미 모빌리티 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삼성은 삼성 E&A와 삼성물산이 호주와 사우디 등에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졌고요. 발맞춰서 SK E&S 그리고 HD 현대, 두산 퓨얼셀, 효성중공업까지 발빠르게 수소 상용 발전기 상용화에 대해서 앞다투어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수요 전망입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9,500만 톤에 이르렀다면 2050년에는 4억 3천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수소에너지 실용화 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K,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이 앞다퉈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밸류체인을 넓혀가면서 전방위 개발 투자에 앞서고 있습니다. 인텔은 데이터 센터에 연료 전지를 공급해가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도 추격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을 이 때문에 더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NC 인력 10% 구조조정, 게임사 칼바람. 마지막 소식으로 게임사 소식 전달드립니다. 실적 부진의 NC소프트, 권고사직과 자회사 분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달 권고사직의 대상자는 인사평가에서 중등급 3번 이상을 받은 40세 이상 직원이 꼽혔습니다. NC소프트는 권고사직과 분사 등을 통해 직원 수를 500명가량 감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게임 업계가 군살빼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인데 연말까지 전체 인력 가운데 10%가량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게임사들은 IP 확보와 퍼블리싱 확대 그리고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고요. 넷마블은 레이븐2 등 대형 신작 출시로 실적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NC소프트 등도 해외 진출 확대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는데 우선 주요 게임사 직원 수와 인건비 추이입니다. 직원 수는 2019년도 7,927에서 2023년도에는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11,452명까지 큰 폭으로 늘려나갔고요. 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인건비 역시 6,129억 원에서 1조 806억 원까지 껑충 뛴 76%가량을 상승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 회사 확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8대 회사 직원 5년간 44%를 증가했는데 인건비 76%가 늘면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에 대해 컴투스도 권고사직 등 강도 높은 감원의 확산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설명을 보여줬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대선, 중국 이구 환신, 석유화학업계 생존 전략은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에 화학주 주가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아무래도 그동안 좀 경기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화학 섹터 같은 경우가 주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주목도 자체가 중국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중국에서 최근에 행한 액션들을 보면 하반기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인데 수급도 빈집이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 대한 대선이라든지 혹은 중국 이구 화신, 특히 경기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이 중국 관련했을 때 관세를 굉장히 많이 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특히 ESS라든지 혹은 수술용 장갑 같은 경우가 반사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가 중국의 ESS가 미국 침투율이 약 70%에서 8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가 좀 침투율을 약 3%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SS 같은 경우에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관세를 굉장히 많이 때리고 중국의 제품을 좀 사지 않겠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ESS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술용 장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이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쪽으로 좀 우회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말레이시아에 원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각 제품마다 그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PMI도 50 이상 나와주고 있고 레깅 효과 나오게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낮췄습니다. 결국 주택의 양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최근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는 거는 이구 환신이라는 거죠. 네. 이구 환신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좀 새 제품을 사도록 촉진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낡은 거 버리고 신제품을 좀 사게 한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많이 죽어 있었던 중국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먼저 트리거로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석유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생존 전략은 가장 먼저 중국이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구환신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약간 좀 송구용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우리 투자 키워드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화학 업종이 수급도 좀 빈집이고 주가도 낮다. 거기다가 중국도 다시 한번 좋아질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전반적인 화학업종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그 매수세가 지난 2월부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이긴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업종 혹은 그 세부적인 업종 혹은 기업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쪽이 고무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특히 뭐 금, 은, 구리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천연고무 가격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량 자체도 좀 감소하고 있는데 유럽 쪽의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쪽에서 시행하는 규제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유럽이 친환경이라든지 혹은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 벌채가 없었음을 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행 자체가 24년 12월 31일부터 발효가 되어요. 그러면 천연고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단기적으로 재고를 축적하려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규제가 본격화가 된다면 좀 비용이 증가하는 흐름들로 나와줄 수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 천연고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고무 같은 경우도 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자동차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거기다가 더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중심의 타이어 수요도 천연고무 가격의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도 그렇고 혹은 교체용 타이어도 그렇고 특히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8에서 9%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는 요소는 중국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구환신,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다시 산다라고 하면은 결국 새로운 신차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수요들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현재 중국 쪽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물론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된 것은 맞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탄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CATL도 그렇고 계속 목표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 대수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 내수의 판매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중국 세미스틸 타이어 가동률 자체도 2개월간 거의 좀 최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80%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풀가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황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어 수요를 보게 되었을 때 수요 같은 경우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타이어 같은 경우는 천연고무라든지 공급적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하면 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고무 가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합성고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분간 화학업종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는 좀 고무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키워드는 화학 업종 내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중국을 주시하면서 이구환신 그리고 고무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와 된 관련주에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추천주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좀 한 3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동일 고무벨트, 그러니까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고무를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캐터필러 쪽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 기업의 시총이 약 1천억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계약 기간 약 3년임을 감안을 하면은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공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도 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고무 가격에 대한 상승세, 개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거기다 더해서 개별적인 모멘텀 더해지게 되면서 좀 장중에 큰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해야 하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앞서 보다시피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 수급적인 플레이에 의해서 좀 주가 단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까지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매집을 하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분봉, 2분봉이 처음에 나왔을 때 수급이 쏠렸을 때 처음에 들어갔다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VI가 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갭 뛰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빠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오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되면은 함께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크게 올라가게 되면 함께 고무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오르다 보니까 고무를 좀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중에서 제가 좀 천천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는 금호석유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무겁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우선 첫 번째로는 미중 간의 갈등에 의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의료 수출용 고무 장갑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6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말레이시아이고 말레이시아에 라텍스 원재료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 금호석유예요. 그러면 결국 말레이시아 수술용 장갑이 늘어나게 되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함께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MB 라텍스 수출량 자체가 4월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30%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75%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전방 수요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차량용 타이어에 대해서도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합성섬유 제품을 좀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실적 개선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수급 흐름을 체크를 해봤을 때 2월부터의 매수세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관련했을 때 지금 바닥권 대비했을 때 올라와 주고 있고 물론 전고점을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게 된다면 효성첨단 소재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고무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정책, 고무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숙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입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은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치를 지탱하는 키트루다 SC,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가 기술은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의 직결, 이렇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재 가치를 지탱하는 키트루다 SC, 계약 변경 이후 주가는 레벨업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네, 동사는 2월 말에 MSD, 즉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기존 계약 중에 키트루다는 MSD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을 마일스톤 상향 및 마일스톤 수령 완료 이후에 로열티를 수령하는 계약으로 변경을 했고요. 네, 비공개였던 고객사 및 개발 파이프라인이 키트루다로 공식화가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에 임상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임상 결과는 25년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 면역 항암제인 티센트릭 SC가 시판에 있고요. 또 옵티보 SC의 허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MSD는 키트루다 SC의 임상 결과를 수령한 후에 빠르게 허가 신청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SC의 출시는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사도 키트루다 SC 판매에 따라서 매출을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가치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ALT-B4, 즉 ALT-D4는요, 피하의 히알루산을 가수분해해서 정맥 주사를 하는 거에서 이제 피하 주사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이제 5분 이내의 주사 시간으로 이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할 수가 있는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된 파이프라인 중에는 키트루다 SC의 개발이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형 품목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가치를 대부분은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키트루다는 23년 기준에 2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MSD는 키트루다의 병용요법과 또 초기 종양 환자 대상으로 한 이렇게 애저번트, 즉 면역 증강제 요법 등으로 해서 적응증 확대를 지속하면서 성장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트루다 SC의 마일스톤은 약 1.3조 원 규모대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키트루다 SC의 출시 약가가 키트루다 4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시밀러 출시는 최소 28년 이후라는 점에서 키트루다 SC로서의 이 초기 전환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로열티로 전환되는 시기는 28년에서 29년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8년 이후에 키트루다 물질 특허 만료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 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이 MSD는 키트루다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응증 확대와 관련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할 경우에는 제한적인 적응증을 보유를 하거나 MSD와의 특허 합의가 선행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기술은 곧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직결, 키트루다 SC 승인 이후에 기술 이전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말로 예상이 되는 키트루다 SC의 허가는 지금 키트루다 SC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및 또 로열티 유입 시작의 의미 외에도 이 동사의 ALTB-B4를 통해서 피하 주사 개발 및 허가까지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가능히 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의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25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가 인하 대상 품목으로부터는 원내 투약 의약품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C 제형으로는 변경 시에 이 IRA에 따른 약가 인하 회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의 경우에는 이렇게 히알루다이제에 대해서는 별도 성분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동일 제형이 없었던 점, 이런 펜트라의 경우에도 신약으로 허가를 받는 등 이 4와 또 SC를 별도로 볼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는 기존 항체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표적 항원 발현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의 파이프라인들을 확장하는 추세로 AZ에 따르면 30년 ADC 시장 규모는 8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ADC의 SC제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DC는 아직까지는 SC제형으로 개발된 사례가 없지만 ALT-B4를 통한 SC제형화 시 기존 항체 확인된 투약 시간의 감소, 또 주입 관련 부작용 감소 외에도 투약 가능한 약물 용량 증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는 이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UAE 대통령이 국빈 방문합니다. 각 그룹의 총수들과 기술 교류 등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할 전망입니다. 오늘의 일면 미국 대선, 중국 이구 환신, 화학업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고무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 수혜주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는 키트로다 SC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알테오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증시파의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승부주에 대한 다양한 힌트와 함께 전문가 인사이트까지 꼭꼭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